지금 이명박이 가평에 별장이 있어요. 가평리 또 자시 유명하지 않습니까? 작 같은데. 근데 실제로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제주도 강정 쪽에 엄청난 땅을 갖고 있고요. 이명박의 측근들이야. 자기 둘이 그걸 공동 소유하고 있어. 서로 못 팔게. 그럼 누구 거야? 진짜 정말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아는 사람만 하는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대출을 엮어가지고 서로 보증을 서도록. 그 예전부터 나왔던 사실 소문으로 떠왔던 이야기잖아요.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 4대강의 목적이 강을 파서 4대강의 항구를 만드는 거였고 그 항구를 만들려고 다른 예정 지역에 이명박이 각종 친인척 명의로 측근들 명의로 땅을 사놨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그중에 일단이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가평 별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나왔던 보도는 가평의 별장의 명의는 권영미 씨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권영미 씨는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알아. 근데 이명박이는 와가지고 들렀다가 테니스도 치고 근데 별장에 MB가 테니스장 만들어서 그 관리를 현대건설 직원이 관리를 했는데 소유주라고 돼 있는 이름은 권영미로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다스 소유주라고 알려져 있었던 김대정 씨의 부인. 그리고 이 관리하는 관리인 급여 부분도 권 씨가 준 게 아니고 현대건설 측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그림을 크게 보면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수도 있거든. 왜 그렇게 많은 차명으로의 그게 필요했나? 보통 일반 기업인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노리고 하다 보니 재산 신고의 어떤 한계 그리고 왜 월급쟁이 사장으로 역할을 했는데 만약에 자기의 그 재산이 수천억 또는 뭐 조원대 이렇게 나온다면 대통령이 되게 힘들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차명으로 숨기는 이유는 그게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범죄랑 연관성이 있습니다. 재산을. 그렇구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이 다스를 제외하면 자기가 어떤 기업을 일으켜 본 적은 없네요. 다스도 월급쟁이였지. 아니, 그러니까 사실 다스도 네. 이명박이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 그렇죠. 왜 이래? 네. 다스는 이상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스의 실소유주가 MB가 됐든 아니면은 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든 친인척 회사든지 간에 어쨌거나 MB는 평생 월급쟁이만 했는데 그 수조 원대의 재산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명이 아니면 오해받기 딱 좋다는 그 이야기는 맞는 것 같네요. 하여간 이 사람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렇게 좋아할까 테니스를? 테니스가 재밌습니다. 아니, 저도 해봐서는 아는데 이명박처럼 해보긴 했는데 테니스 지금 우리 마차님도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패션? 사라포바처럼 정말 또 장비를 다 구입했죠. 원피스와 짧은 치마? 지금 맞지가 않아서 테니스를 못해요. 이 테니스 관련해서는 이제 이명박이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선수가 젊은 선수가 지금 4강에 올라갔잖아요. 네, 정현 선수. 정현 선수가 4강에 올라갔는데 그거를 빗대 가지고 뭐 축하한다느니 자기도 테니스를 치니까 그러면서 뭐 평창 올림픽이었잖아요. 이런 망발들을 또 쏟아내고 있는데 이 정현 선수가 이렇게 위대한 선수가 되기 위한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안민석 의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현 선수가 눈이 나빴는데 예전에는 학생 때는 그냥 난신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안민석 의원이 안타까워가지고 이 안경 쓰고 테니스 치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그 수소문에서 주위에서 안경 전문으로 눈에 관련된 사람 일하는 사람한테 데려가 보니까 고도근 씨였더라. 그래서 이 정현 선수한테 딱 맞는 안경을 안민석이 처음에 그걸 아예 맞춤 제작을 해줬대요. 그래서 정현 선수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숟가락 얹자고 가만히 있는데 지가 뭔데 걷다 대고 누가 그런 거예요? 피의자가 됐는데 이명박이 뭐 정현 선수 축하한다느니 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미치겠네. 저 피의자로 다 불려갈 날이 얼마 안 나오는데 이렇게 까불까요? 태어난 척 하는 거겠죠. 같은 테니스 동호인으로서 뭐 숟가락 그렇죠. 한번 얹어보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진짜. 그러니까 이명박은 지금 강정도 그렇고 가평도 그렇고 사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사건이 크게 나면은 수사하는 역할을 다 언론들이 하거든요. 단독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계속 뭔가를 조사를 해내는데 사실상 이명박은 이 정도 되면은 거의 한 달,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털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명박의 웬만한 재산들이나 이런 것들은 비리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끄집어져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명박이라는 사람의 심리로 속에 들어가 보면 벌벌벌 떨고 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래도 아직도 성이 안 찹니다. 이게 대포 카메라 들고 산에 숨어서 맞아. 다 포위해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는 그 플레이를 왜 안 할까요, 언론들이? 그럴 줄 알고 이명박이 다시 사저로 돌아갈 때 담장을 엄청 높여놨어요.
지가 한 게 있으니까. 이명박 사저 앞에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 장이 거의 궁궐 수준이에요. 그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야. 이번에 그 이상득 집 압수수색 할 때 보면은 예. 이상득이 사진으로 비춰요. 창문 안에 이렇게 예. 그렇죠. 침통한 표정이라고 예. 비치는데 예. 그건 쇼일 가능성이 높아 내가 봤을 때. 보여주기 한 거죠. 네. 보여주기 한 거지. 그 드론도 요즘 잘 만들어져 있는데. 못 띄워요. 예. 불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담장만 넘으면 되잖아요. 언론사들 중에 기자들 중에 그래도 이명박을 24시간 한 달 정도를 감시하고 싶어하는 기자들이 있으면 정말 주위에서 그 사다리차 이사용 사다리차 제공해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 뭐 얼마든지 담장 넘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행태가 사실은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취재 행태는 어떨 때 필요하냐면 이명박이 칩거를 해서 한 반년 동안 전혀 나오질 않아 언론상에. 그럴 때 한번 찍어대는 의미가 있지. 이명박 지가 자발적으로 사무실까지 나와가지고 대책회의 하고 물어보면 답이 나온답니까? 왜 그걸 저한테 물으세요 하다가 또 나한테 다 물어달라고 하고 지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명박이 뭐 그렇게 뒤지는 것보다 요즘 나오는 기사들처럼 숨겨진 땅이 어딘지 제보 받으면 되거든요. 제보 받으면 왜 이거 다 이번에 사건들이 다 제보로 일어난 거예요. 네. 제보로 이명박이가 여름에 가평 별장에 왔었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면서 자기한테 인사를 하더래. 부동산 같은 거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집이 누구 땅인지 떼보면 알잖아 이름이. 이름은 권영미로 돼 있는데 권영미는 한 번도 나타난 걸 본 적이 없는데 가끔씩 여름이나 이럴 때 이명박이 나타났다. 그런 것들을 언론사에 제보하면 언론들이 그걸 취재를 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명박의 재산을 쌓아내는 거죠. 근데 이게 인터뷰의 내용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권영미가 최근 7, 8년 동안에 안 보였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2010년에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집안 자체에서 어느 정도 그 다스 주식으로 물납으로 하고 난 후에 집안 전체에서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름과 바지 사장으로만 써먹고 버려진 것. 이명박이 주변 인물들이 지금에 와서 검찰에 불려가면 한결같이들 다 그렇게 입을 그냥 가볍게 여기시면서 다 풀어버리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명박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관리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이명박을 위해서 내가 총알바지를 해주겠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다 부는 거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쿠션 제품 전문회사 쇼앤이지에서 이번에는 특허받은 기술로 야자 활성탄 숯을 이불 속 소매에 넣었습니다. 냄새 제거, 습기 제거, 공기 정화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모달은 현재 전체 원단들 중 최고급 원단입니다. 사티는 면 100% 원단 중 60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최고급 원단입니다. 마이크로화이바는 먼지 없는 원단으로 알려진 최고급 합성 원단입니다. 이제 건강을 덮으세요. 쇼앤 숯소미불. 쇼앤이지는 정직하고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쇼앤이지를 검색하세요. 쇼앤이지.com. 전화하세요. 사소한 상담도 환영합니다. 02-2038-2190. 여보,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콩나물국 끓이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내가 지금 성과평가에 진급에 야근에 술 안 먹게 생겼어? 나가! 그래서 비아 바이오텍이 개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너피스 릴렉스 프로젝트를 하십시오. 간에 피로물질이 생기는 이유와 그런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배출할 수 있을까 연구하던 끝에 간 재생활동 시간이 숙면 시 최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숙취 해소와 숙면 그리고 릴렉스 일석삼조 이너피스 잠을 잔다는 뜻의 ZZZ 릴렉스.com. 와, 좋은데?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마이보험 체크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이명박 같은 자가 위험한 건 이명박이 해먹으면은 예를 들어 밑에 있는 원세훈한테 나는 해먹는데 너는 해먹지 마를 할 수가 없어요.
상납 구조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도 내가 얼마를 먹으면 그보다 더 많은 거는 이명박이 먹어줘야 돼. 그래 자기가 자리 보존을 하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썩어버리는데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뭐 이명박 그 밑에 청와대에 있던 몇 명, 뭐 국정원 원세훈 밑에 몇 명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국가라는 구조 속에는 지금 수백 개의 공기업도 존재하고요. 국가기관도 존재하고 국정원은 이제 특수활동비 같은 게 밖으로 드러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를 빼서 써먹은 거지만 하다못해 대북 공작금을 유용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야권의 인사들 당시에 이 사람들을 뒷조사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간첩 잡으려고 대북 공작금이야 이게. 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으로 간첩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내에서 대북 공작금이라고 배당돼 있는 그 돈을 빼돌려가지고 그렇게 정치인들 사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문제잖아요. 네.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가 안보에 써야 될 돈을 갖다 쓰면 이거는 법적으로 뭐가 해당될 수 있죠? 내란죄? 내란죄죠. 내란죄. 예. 반역죄이기도 하고 내란죄이기도 하고. 뭐 거기까지 안 가도요. 사실은 이제 뭐 따지긴 애매하기는 한데 이건 그냥 공금횡령 뭐 더하기 뭐 이런 것만 해도 거의 뭐 평생 살아야 되는 상황들이죠. 사실은 내란죄고 따져서 죽일 필요도 없어요. 죽이면 안 돼요. 굉장히 네. 그냥 오래 살리는 게 오래오래 살도록 건강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슬기로운 감방생활처럼 네. 이명박을 위해서 테니스 하나 만들어줘. 예. 그렇게 해서라도 하우스에다가 박근혜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한 200년 살 수 있도록 절대 죽이면 안 돼요. 살려놔서 이게 우리나라가 자기가 갇혀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걸 봐야 돼요. 원세훈의 국정원이 대북 공작금을 유용해서 3차장 산하의 방첩국이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했다는 뭐 이런 혐의인데요. 우리가 빡치는 게 그거잖아요. 작전명이 포청천이야. 포청천은 부패한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네. 단죄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가장 부패한 놈이 그 작전명을 포청천이라고 하고 있어. 작두를 대령하라. 개작도 이 포청천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불현듯이 머리를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아, 대법원 사찰, 법관들 사찰한 게 원세훈 맞나 보다. 포청천의 이미지는 판사의 이미지잖아요. 진짜 엉망 이런 엉망도 개엉망이 없는 거죠. 국정원도 사찰하고 법원 내부적으로 행정처에서 판사들을 또 다시 사찰하고 분류하고 보고서 올리고 예, 리스트 만들어 놓고 이게 각 부처마다 모든 공공기관마다 다 있었다고 지금 짐작되잖아요. 그 심지어는 국가기록원 거기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기록원장 하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있었다고. 박근혜 시절의 블랙리스트는 그거는 그냥 맛배기였대요. 이명박 시절의 블랙리스트는 감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더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청천 작전이라는 이 국정원이 이게 그 불법으로 자금 유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작전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핸드폰 통화 자체가 감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미행을 했다고 하죠. 미행 감시. 이게 기본적인 업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감시의 대상자가 되는 타겟에 이메일을 입수해가지고 이메일을 중심으로 해킹 시도를 꾸준하게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털리면 모든 계정을 싸그리 다 긁어가지고 샅샅이 조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 핸드폰, 이메일 뭐 안 열어본 게 없다고 해요. 근데 그 왜 우리가 RCS 사건 같은 거를 우리가 경험해 보고 네. 실제로 저도 인터뷰이들 중에서 내 핸드폰이 내 의지와 상관없게 뭔가 삭제되고 그러더라는 걸 이야기해 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짓거리들을 해왔어요. 근데 그게 간첩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쓸 수는 있지. 간첩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민간인 보통의 피해자들이에요.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을 국정원이 RCS 같은 걸로 들여다보면서 갑자기 마차님 들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할까요? 네. 그 유우성 씨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변호사들하고 그 미팅을 하면서 책상 위에 핸드폰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핸드폰이 갑자기 켜지면서 사진 폴더가 열리더니 사진이 막 지 혼자서요? 갑자기? 네, 혼자서 돌아가더니 갑자기 특정 사진을 탁탁탁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우기 시작하니까 하면서 이제 핸드폰을 딱 잡고 버튼을 막 눌렀는데 버튼이 안 먹혔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잠시 있다가 핸드폰은 이제 작동이 되면서 껐는데 그 후로 이제 무서워서 이걸 가지고 어디로 보내자, 국회로 보내자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 새벽 4시에 핸드폰이 띠리리 울리면서 업데이트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네, 업데이트 하라고 온 거예요, 네. 메시지가. 그래서 잠결에 자기는 항상 그때 예민한 시기여서 그런 작은 소리에 네, 민감하기 네. 때문에 바로 업데이트를 누르고 자고 일어났더니 핸드폰이 완전히 빈 깡통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포맷이 돼 있다. 그런 게 초기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그 후에 그 핸드폰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이게 너무 강력한 프로그램을 써서 알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분들한테 저도 들은 얘기예요. 카톡 메시지 이런 걸 이제 갖고 다니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 같은 거를. 근데 어느 날 유가족 중에 한 분이세요. 실제로 지워지는 걸 직접 보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빅브라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명박은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라를 집권함에 있어가지고 국정원이란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 초법적인 건 다 했다고 보거든요. 하다못해 우리가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 개표 조작이든 뭐든 간에 이 전자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활용하되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북 공작금을 갖다가 뭐 야권의 인사들 사찰하는데 그 돈을 갖다 써버릴 정도로 정권 유지를 해야 되고 정권 유지를 할 때 내가 뭔가 비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리를 누군가 알아채거나 거기에 대해서 감시하거나 하는 구조들은 다 국정원이 맡아서 왜? 애들은 간첩이니까. 그 구조를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돌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드로이드 폰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 폰에서 작동되는 보안 프로그램의 가장 최종적인 승인권자가 국정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래서 저는 그 PC에 설치하는 보안 프로그램 있죠. 그것도 안랩 같은 거 안 쓰거든요. 외국 거를 굳이 이렇게 다운받아서 쓰는데 이게 보안이라는 그 전체적인 그 설계 시스템을 대한민국에서는 국정원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떤 불안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보안을 설계하고 이 시장에서 이렇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계속 국정원이 그 권한을 안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독재를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를 독재가 아닌 것처럼 문민 독재가 가능한지를 샘플로 보여줬던 인물이에요. 이명박은. 네.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거라고 전 봐요. 그래서 국정원을 동원하고 디지털의 기술력도 동원하고 그래서 자기가 해먹을 대로 다 해먹지만 그걸 막아주는 건 국가정보기관이 해주고. 근데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건 돈의 중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정도 있으면 충분히 노후를 보장받고 살 수 있거든. 이시영한테 조금만 띄워주면 되거든. 근데 뭐 그냥 우리가 지금 최근에 위법성만 갖고 이야기하지만 자원외교 방산비 4대강에서 띵가 먹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 싶으면은 상상하기도 싫어요. 제가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했어? 지금까지? 부자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게 하세요. 어디서 주워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돈에 대한 중독이라는 게 일종의 권력욕이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니까. 나의 계획이 정확하게 실행되고 실행된 계획에 의해서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이 전체 과정을 한번 맛보면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돈은 진짜 숫자잖아요. 네. 사실은 숫자야. 내가 다 만지는 것도 아니야. 내가 내 자산이 5천억이야. 근데 이 사람은 2,500억짜리를 알려보는 거야. 내 반밖에 안 되는 새끼라고. 우리가 자 이상득 씨는 일어날까요? 과거 정적을 봐서는 일어나죠.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26일 날 어쨌든 분명하게 검찰에 출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검사들의 조사를 대비 훈련을 하고 있지 않냐 하는 지금 소문이 돌고 있죠. 아마 침대에서는 일어나시 같지만 아마 그 관례를 보면은 또 휠체어에 앉아서 하얀 마스크 끼고 출두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동생이 서울시도 하나님한테 바쳤는데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픈 거는 사실 좀 천재지변 같은 게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6일 날 나오긴 나와. 왜 안 나오면 더 나쁜 놈으로 욕 바가지를 먹을 거 아니에요. 나오는데 내가 아파가지고 그것도 갑자기 기절 비슷한 거 해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어. 그래 놓고 나서 나오면 검찰들이 그 사람을 왜 보통 이런 정치인들 보면 고강도 조사라 그래서 막 15시간, 20시간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그걸 네. 못하니 이렇게 되면 이제 아프다는 핑계로 나와가지고 응도장만 찍고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딜레이 시키려는 전략이죠. 그런데 이상득이 죄명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yes, no 하면 끝이에요. 예. 특활비 받았니? yes. 돈 어디서 났니? MB가 줬어. 구속!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참작의 여지도 이게 있네요. 그렇게 인정하면 구속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 밥 먹다가 모처 식당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지인들이 인공호흡하고 지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 뭐 아프신 분을 가지고 고령을 이렇게 지랄이 뭐예요? 저도 지랄이. 아파요. 지금 염증 생겨 죽겠어요. 근데 그게 뭐를. 지금 기사가 두 개예요. 뭐 식사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갔다 이게 있고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서 발견이 됐다. 뭐야 이거? 여러분 그것도 다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인가 진짜? 그러니까 쓰러질 예정으로 채널 A한테 미리 통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지. 시나리오가 두 개였다는 거죠. 시나리오. 그러니까 처음에 기사는 집에서 쓰러졌다는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집에 식당에서 밥 먹다 쓰러졌다. 이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인들도 사실 이것만으로도 재조사를 해야 돼. 이거 쇼 아니냐? 이게 수사방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권 PD가 참 제대로 지금 짚어봤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게 중요해요. 윗사람에 대한 A를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떡밥을 던진 거야. 나 오래 못해 수사. 그리고 바로 구속시키면 한국적 정서에 맞지 않아. 검찰이 약간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측면에서 측은지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마 내일 제가 볼 때는 휠체어로 타고 갈 확률도 좀 있고. 안타깝다 진짜. 안타깝죠.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요. 이 이상득 씨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고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분은 굉장히 정정한 편인데 제가 아는 어떤 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살인사건 났었던 부분. 그분도 가해자분이 80이 넘었는데 구속수감됐어요. 뭐 이상득 씨라고 뭐 구속수감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죄를 졌으면 증거인멸의 여지가 있으면 이건 뭐 구속수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건도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원래는 구속 사안인데 고령의 병이 있는 걸로 지금 풀어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득은 나 최대한 아파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계속 해줘야 돼요. 쓰러진다고 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 푹 쓰러진 뒤에 정신이 멀쩡해. 쓰러지고 그 인증 한번 남겨주고. 사실 병원에 가면은 특별한 지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력이 세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서 비슷한 거 하나 끊고 그래놓고 이 사람 검찰에 가가지고는 짧게 난 출석했어 정도의 이야기만을 남겨두고 나오게 되면 검찰은 수사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고 그러면 최대한 이명박에 대한 수사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연 전략. 이상득 이하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상득 씨가 최근에도 언론에 보면 막 부축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 아픈 거를 계속 밖으로 사인을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지금 남자 여자 뭐 약간 차이가 있지만 80 정도라고 되지 않습니까? 이상득도 사실은 80 조금 넘은 굉장히 정정하고 사실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젊어요 아직. 요즘 그렇습니다. 80은 나이도 아니지. 그렇지. 팔팔하게 막 날아다니고 테니스 치고 하잖아. 근데 어쨌든 이상득이 과거 사람인 건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과 검찰은 동정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MB가 그만큼 국민한테 대한 최소한의 A를 지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 죄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상당한 죄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 1%도 좀 동정론이 좀 일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그래서 강도 높은 수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야만 붕괴된 국민들의 자존감을 좀 살려줄 수 있다. 얼마만큼 MB 때문에 많은 것이 붕괴가 됐고 사실은 제가 박근혜를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우리 예청자분은 다 아시겠지만 박근혜를 이렇게 망치게 만든 장본인도 MB거든요. MB부터 모든 부정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 특활비 활동도 MB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MB가 적폐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사는 강도 높게 해달라라는 것이 지금 국민 80%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상득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저런 게이트 비슷한 거에 많이 얽혀 있잖아요. 국정원 돈도 돈이고 어떤 집단으로부터 어떤 돈을 받았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그 정도로 비리 부패 구조의 핵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상득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면 이명박은 그만큼 시간을 번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동영 다스 부사장의 통화 내용이 우리 방송으로도 이미 나갔습니다만 일파만파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 말하는 것들 적족이 누가 봐도 그런 거예요. 서로가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뉘앙스로 다 나와요. 이상은이 바지 사장이고 이동용도 거기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사실은 건물주가 자기 집 아래 1층에다가 원래 장사하던 사람들 쫓아내고 커피숍 차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바지 사장인 형님인 이상은이 자기 아들 어디 갈 데 없는 놈 꽂아서 이제 막 부사장 시키고 막 했어. 근데 사실은 실소유주인 이시영이 이제 치고 딱 들어오면서 뭐 그런 식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빠르게 이시영 체제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요. 이상은, 이상득, 이명박 이런 어떤 서열상에 있어서 가장 돈 많은 이명박의 자식을 자기 원래 주인인 사람이 자기 꽂아 놓으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대리해서 다스를 끌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들이 이렇게 쫙쫙쫙쫙 나와요. 녹취록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아버님, 이상은이죠. 아버님이 시영이하고 MB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MB하고 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좀 천천히 승진해라. 천천히 승진해라. 그거 맞는 말이었어요. 다음에. 나도 회장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꼴을 당하니까 내가 울분이 터지지만 이 얘기를 회장님한테 하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 어차피 희생하는 거잖아. 회장님도 희생했잖아. 우리 느낌 그대로예요. 예. 신감사가 솔직히 말해서 시영이 편이지. 잠깐만 여기서 정황이 이제 필요해요. 네. 신학수라고 하는 다스의 감사가 이 동영한테 사표를 보내요. 너 나가야 되겠다.
출퇴근 버스 관련된 그렇죠, 비리 그렇죠. 혐의로 돈 받은 혐의로. 신감사가 솔직히 말해서 시영이 편이지. 내게 그건 안무개하고 동영이 문제니까 이 건은 이 부사장이 사표 쓰면 되는 건데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기분이 좋겠어? 다음에요. 사촌동생. 이시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촌 동생이. 네. 사촌동생이 이동형. 형을 해코지하고 형을 나가라고 해도 내가 똑같은 놈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당장 내가 나갈 순 없는데 내년 몇 년 걸려서 나가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 분명히. 밖에 나가서 뭘 해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쫓아내야지 지금. 그러니까 이 녹취록의 정황을 보면 확실하네요. 이상은, 이동영 이 라인을 내치고 이명박, 이시영 라인으로 갈아치기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너무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동영이가 충고하는 거네요.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면 탈락. 그러니까 신기한 게 그렇지 않아도 저 자리를 비워줘야 이시영이 막 들어가고 이러는데 네. 마침 이동영이 그 비리 부조에 하나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딱 좋은 타이밍이 돼서 나가라는 압박을 주니까 지금 통화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막 억울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읽어온 것인데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스의 원래 종잣돈이 도곡동 땅 1000평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도곡 땅은 사실은 이상훈과 처남인 김재정 씨의 공동 명의로 돼 있었고, 이게 지금 증명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다스에서 이시영이 본격적으로 주인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동형이 추락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비애감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럴 수 있는 거냐? 우리 아버지도 희생했는데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적어도 도곡동 땅, 다스의 종잣돈이었던 도곡동 땅 1000평, 이거에 이상훈과 김재정이 사장이 아니라면 이상훈과 김재정이 어떻게 이 도곡동 땅을 매입하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이 매입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밝히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검찰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시기만 저는 저울질하고 있고 확인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이 녹취록이, 그래서 제가 충격이라고 얘기했던 말은 이 녹취록 자체가 이상은이 회장이 아니라는 것을, 주인이 아니라는 것, 다스의 주인이 아닌가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러면 역으로 추적해서 도곡동 땅이 이상은 거였는데 그럼 이걸 종잣돈으로 다스를 만들었는데 왜 이동형이 길을 못 피는 거냐? 아버지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여기 이상은의 출처만 밝히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간단합니다. 다스 지분 이래요. 이상은이 지금 현재 47.26%고요. 그렇죠. 50% 이상은 주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김재정한테 상속받은 권영미가 있을 것이고요. 등등 해서 지금 실제로 가장 대주주가 이상은인데 이렇게 정황들을 보면 확실해.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야. 근데 문제는요, 이게 법적으로 증거가 되지는 않죠. 녹취에 있어서의 불법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녹취에 있어서의 불법성은 뭐 이거는 재판정에서 판사가 가려주는 거지만 검찰은 당연히 수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이밀었을 거예요. 또는 소수로 활용할 수 있고. 소수라고 해서 뭔 말인지 했네. 소스. 발음 안 돼? 이동영이 그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얘기가 있죠. 우리 아버지 거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검사가 바보가 아닌데 그것도 들었을 거예요. 뉴스로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두 개 놓고 어떤 게 맞아?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거 맞아요라고 했으면 제가 신뢰를 하겠는데,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네. 생각한다. 아버지 거라고 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아버지 거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거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되는 거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김재정 씨 아내가 지금 23.60%를 갖고 있는데 이거 돈 어디서 났냐 물어보면 돼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제가 볼 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김재정 씨 아내가 23.6%를 가질 수 있게 됐는지 출처만 밝히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김재정이 그걸 어떻게 갖게 됐는지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인 것이고, 나머지 뭐 청계재단하고 김창대의 동창이 가졌는데 이 녀석도 너 4.20%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이거 물어보면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자금 조달하는 게. 그래서 이미 제가 볼 때는 검찰에 모두 다 확보됐다. 저는 이명박의 구속에 시간 조율만 남았다. 그리고 그 모양새만 갖추는 데만 이제 됐다. 이런 겁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좀 더 그림을 크게 보고 있는데요. 검찰이 거기까지 저처럼 이렇게 음모론을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다스 대부기공이 만들어진 당시에 현대그룹에서는 계열사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가의 누군가가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사장이나 실소유주로 되어 있는
회사로 만들어서 하청업체를 만들어서 시트를 생산하게 하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사실은 현대그룹 차원에서. 그런데 이 중간에 있었던 일이 전혀 안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자가 이명박이라고 의심되는 사람 빼고는 다 죽었어요. 이미 세상에 없어요. 현대그룹에서 그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서 사라지고 사람들이 증언할 사람이 없어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현대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던 것이 이게 갑자기 대부기공이 현대그룹 거가 아닌 전혀 다른 별개의 단독 회사로 설립이 돼요. 빼앗았다. 오, 그러니까 좀,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좋은 그래서 음모론이네요. 아니면은 이제 명의를 빌려줬다든지 명의를 빌려줬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커요, 사실은.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이 다스라는 회사는요. 2017년도에 세계에 한 700만 대 이상을 팝니다. 전 세계의 차를. 그런데 여기서 승용차 비중을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판매한 차 중에 최소로 승용차를 한 반 정도만 잡았다고 봐도 다스는 이제 승용차 시트를 제조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한 3,400만 대 여치를 납품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스가. 엄청난 회사거든요. 사실상 대기업이지. 예, 주진우 기자의 말에 의하면 현대기아차의 승용차 부분 시트 납품량의 90%를 책임진다고 그래요. 독점이네 거의. 뭐. 독점이에요, 거의. 이것도 전 조사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큰 고리로 봤을 때 대북이공이 만들어진 단계 그리고 그 현대기아차가 왜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죠. 고환율 정책. 그래서 우리나라 수입업체들은 거의 다 망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환율 때문에. 그런데 이때 가장 큰 특혜를 본 게 삼성과 현대그룹입니다. 그러면서 수출이 막 날개를 달고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덩달아서 다스도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해외에 이제 미국이 직접 투자를 하거든요. 공장들을 지으면서 다스도 중국, 미국, 유럽 이렇게 다스가 똑같이 공장들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90%를 납품을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검찰이 좀 더 이걸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법인, 체코 법인, 브라질 법인, 미국 법인, 터키 법인, 인도 법인. 거기가 현대자동차 어마어마하죠. 제조 공장이 있는 그렇죠. 곳이에요. SM도 지금 다스가 협력사도 인수했고, 그다음에 DMI도 2017년에 인수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새날 초창기에 할 때 우리가 MB 털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MB가 마지막 갖고 싶어하는 것이 대기업이다. 그 완성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지금. 그러니까 통치자 대통령의 마지막 꿈은 재벌이다. 근데 이젠 다 온 것 같긴 해요. MB를 부를 일만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다스 관계사를 지금 2주일 사이에 2번 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다스도 다시 한번 털었고, 방송은 오늘이요. 다음에 납품업체 금강 등의 사무실을 털었고, 다스 강모 사장의 자택을 또 털었고, 그 다음에 천암댁 아까 말했던 김재정의 부인 권영미의 자택도 털었고요. 그렇죠. 이 정도 털었으면은 더 이상 털 게 뭐가 남았지? 다 털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스와 관련해서는 다 털었죠. 네, 다른 거는 이제 다른 범죄들은 아직 많이 남았고요. 특활비 같은 것도 아직 멀었죠. 근데 어쨌든 다스와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이 게임 끝. 왜 그러냐면 재판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내줄 때 근거 없이 안 내주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게 정쟁화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을 거란 말이에요, 검사들이. 그렇다고 치면 이제는 팩트 중심으로 다 체크가 됐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또는 증거를 입수하는 과정만 남았다. 그래서 지금 좀 빠르게 판단한 사람들은 다음 주가 디데이 아니냐라고까지 예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시 뭐 정리를 한다면요. 다스의 관계사를 더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금강 같은 경우도요. 김재정의 부인이 현재 금강의 최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하청업체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얘들이 이런 방식이잖아. 다른 사람 차명이나 이런 걸 끌어다가 하청을 주는 것마저도 다 지들이 다 해먹어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계열사인 이런 상태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금강이 MB 비자금의 저수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외부에서 돈을 그런 식으로 자금 세탁해가지고 다시 뭐 다스로 보내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MB를 소환하기 위해서 모든 그림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맞춰놓고 이제는 검찰은 이제 팀이 다르잖아요. 다스 수사하는 팀하고 지금 특활비 수사하는 팀하고 다른데 두 팀이 조율하는 일만 남았다고 봐요. 근데 올림픽이라는 변수 때문에 조율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 그 사이에 막 부르긴 좀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관련돼 있을 만한 곳, 티끌에도 나올 만한 곳은 다 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라는 회사가 얼마만큼 무시무시하게 확장을 했던 회사냐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 같아요. 많이. 작년 우리 2017년도에 다스 계열사 중에 그 시트 프레임을 제조하는 디모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다스에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던 회사거든요. 이 회사를 100만 원에 인수를 해요. 이런 식으로 아마 금강도 그냥 가만히 이 상태로 그냥 지나갔었으면 올해나 내년쯤 되면 뭐 한 1,000만 원 정도에 인수하고 이렇게 그냥 완전 계열사 해버리는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차명으로 다 자기 건데 아예 그거를 이제 이시형 중심 체제로 해가지고 그렇죠, 예. 진짜 계열사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대기업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사실은 이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제가 언젠가 우리 방송에서 포항 갔다 왔다가 경주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주에서 굉장히 경주 시민들이 MB 형제들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경주의 모든 돈을 MB 형제가 다 빨고 있다라는 소문이 입으로 전해져서 굉장히 불신이 지금 크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탄력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부당 거래, 내부 거래로 또 중복 출자를 통해서 회사를 벌려서 대기업으로 만드는 과정이 지금 이제 스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강도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 IM도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데는 국내는 거의 다 대부분이 압수를 했다. 다스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검찰은 전부 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땐 로드맵이 다 끝났다.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끝나서 언제 시기가 이제 되는 거냐만 남았다. 그런 측면인데 이제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다스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많은 다른 비리들은 이제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특히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이상득의 아들이 있어요. 이지형이라고. 있지. 네. 근데 이 사람이 싱가포르로 이민을 갔고 전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싱가포르 국적까지 취득한 거는 정말 구린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여러 가지 비리 중에서 우리가 왜 맥쿼리 같은 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검은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상 이명박의 돈이 들어간 회사인데 외국계 회사인 것처럼 들어와서 한국의 웬만한 그 기반 사업들 있잖아요. 고속도로 SOC 사업 이런 것들을 해먹었던 게 바로 그 중심에 이지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는 아직 수사도 들어가지도 않았죠. 맞아요. 네. 아 정말 이거 그 검은 거대한 흑막이 가려져 있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 뚫리기 시작했죠.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구속되면 구속 상태에서는 MB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가 편해요. 하나하나 네.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수계가 구속이 되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불어요. 그럼요. 네, 네. 관계자가. 그러니까 구속과 비구속은 엄청 차이가 엄청 나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네. 많고 이미 구속되기 전이고 소환되기 전인데 이미 불기 시작했고요. 저는 제일 억울한 게요. 부정선거입니다. 그거는 지금 아직 건드리지도 못했는데. 맨 곧 나중에 지금, 왔고. 예, 지금 솔솔 나오고 있죠. 부정선거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게이트의 구조는 이렇게 돼. 검찰이 운을 띄우고 언론들이 같이 수사해서 지금 계속 그런 형태잖아요. 단독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MB는 이제 무너졌다고 보고. 근데 문제는 이명박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마다 다스 등에 대해서 부인하잖아요. 2007년 7월달 한나라당 후보 청문회 때 했던 말. 제가 뭐 내 회사 같으면 현대 그만뒀을 때 차고 앉았죠. 할 일도 없고 놀 때인데. 제가 뭐 내 회사 같으면 현대 그만뒀을 때 차고 앉았죠. 할 일도 없고 놀 때인데. 이 도둑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명박은 정치에 관심이 있었어요. 국가의 돈을 해먹는 게 가장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정희 있을 때 청와대에 들락거릴 때부터. 이 사람 그래서 그 현대건설 사장 회장을 지내해 오는 과정에서 정치적 욕심이 엄청 많았던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공무원들과 오랫동안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국가 돈을 빼먹는 방법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서울시 때 그거를 트레이닝 해본 거예요. 어떻게 돈을 빼먹고 어떻게 건축법을 완화시켜서 어떻게 돈을 뜯어먹는지 이걸 다 배운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재산이 많은 것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아마도 그 시작의 돈도 불법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깨놓고 야, 뭐 월급쟁이 사장이나 회장이 뭐 이렇게 재산이 많아? 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계속 뒤를 빼돌려가지고 자기 친인척 명의로 지금 회사를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고요. 2007년 그 해 8월달 한나라당 후보 경선 때 이때 무대 위에 올라가서 유명한 그 낙검수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바로 그 발언이죠. 똑같이 해야 돼요. 이때가 마찬가지? 바로 시장직이 내려놓고 난 그 해 딱 한 해만 지금 공직을 맡지 않았을 때죠. 뭐 도곡동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비슷해. 뭐 도곡당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떡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비슷해 목소리가. 하도 많이 들은 거라서. 아니야 같은 학교 동문이라 그래. 다 그쪽 사람들 다 목소리가 그런가 보네. 비슷해. 네. 그 다음에 2007년 11월달 한나라당 의원총회 당시에 검찰이 조사가 되면 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또 저 자신은 거기에 대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진짜 비슷해. 검찰이 조사가 되면 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또 저 자신은 거기에 대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 무슨 윤동주의 시를 읊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뭐냐면은 2007년 11월 정도 되면은 사실 이명박 대세론 비슷한 게 퍼져 있을 때라 돌릴 수 없는 상태이고 제가 그래서 오늘 나간 방송에는 그 이야기 했잖아요. 분명히 여론 조작을 통해 가지고 압도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는 검찰 조사해봐 나 다음 대통령이다 요 느낌이 그냥 이렇게 막 뱉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의 마지막 송년회 평생의 마지막 송년회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 했죠. 그건 나한테 물어볼 것이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다스, BBK 이런 것들이 10년 전 대선 때 이명박에 계속 발목을 잡았지만 주가 조작 그리고 횡령인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 공적인 자금을 가져다가 횡령해가지고 주가 조작도 하고 그걸로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각종 빼돌리고 뭘 하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범죄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명박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으나 특검의 도움으로 싹 빠져나와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라도 제대로 밝혀지면 이명박은 출석해서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해서 나중에 구속이 된다. 그리고 나서 대국민 향해서 한번 제대로 마지막 기자회견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성을 해야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아니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반성할 기회를 줘야지. 아니, 반성할 기회도 주면 안 돼요. 왜요? 얘는 반성하면 안 돼. 계속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아야 돼. 그리고 돈을 다 추징해야 됩니다. 이 부정자금 다 추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스 하나 아닙니까? 이제 다스 하나라니까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수사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아요. 지금 그 이명박이 전과 13범인가 그렇죠. 지금 올라갔죠. 14범. 14범이죠. 한 18범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한 30범까지 한 번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그럼 그거는 나한테 물어볼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란 얘기였을까요? 난 이게 궁금해. 그러고 나서 성명서 발표할 때 이제 나한테 다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자기잖아, 그럼. 그렇죠. 근데 방송 오기 전에 외부자들 재방송을 보고 왔다가 정말 충격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김효재가 나왔거든요. 공포까지? 네. 근데 그 김효재가 예전에도 토론 프로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보는데도 심장이 울렁거리는 막 이런데 이제 출연자 중에 이제 우리의 김갑수 작가님이 계셨었어요. 굉장히 열받았지만 굉장히 많이 참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뭐라 그랬냐면 아직 확실한 정황이 없는데 생중계를 계속하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노 대통령 봉화마을 근처에서 죽치고 앉아있는 기자들이라던가 헬기 띄우는 거 그 장면이 잊을 수가 없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뭐가 억울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김효재 같은 사람이 나와서 뻔뻔하게 하는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체포할 때 경주가 있을 때 체포해서 헬기 띄우고 경주 수업도 계속 따라오면 되겠네. 진짜 헬기는 꼭 띄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오픈카에다가 앉혀서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카메라에 잘 지키라고. 쪽 사람들의 이야기들 중에 새누리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그 지도부에서도 그런 이야기해요. 언론들이 막 너무 그런다고 그것은 지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을 정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들이 하고 있다고 그것을 마치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또 시켜서 하는 양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할 때는 직접 언론을 통제했잖아요. 컨트롤해서 그렇게 언론 프레임을 짰던 거고 지금도 그렇게 청와대에서 언론들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랬으니까. 네, 자기가 그랬으니까. 자, 알겠고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다스 이야기는 끝냈고 국정원의 특활비 이야기가 나왔고 저번에는 대북 공작비 이것도 지금 유용한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 더 있어. 해외 공작금도 유용을 했어요. 이게 대북 공작금하고 다른 개념인데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하면 좋지. 우리들 입장에서 뭐 해외에 가서 뭘 하고 대북 공작도 하고 국정원이 북한에 간첩을 보낸다고 한들 그걸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그런데 전시가 아니고 평시에 국정원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지는 사실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이명박은 이런 쪽에 정말 아주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갖다가 대충 써도 국회에 가서 까발릴 수가 없는 돈이잖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해외 공작금도 유용해가지고 그 돈을 그냥 자기들끼리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썼으면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공작금이 남은 금액들을 원래 불용처분이라고 해서 그 국가에 기속시켜야 되거든요. 불용금. 불용금으로. 그런데 그거를 다시 편성을 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특별로. 그런데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보니까 얼추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약 5천억 정도 규모가 돼요. 그다음에 각 부처가 좀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조 한 3천억 되는 거 아닙니까? 연간. 그런데 국정원 것만 따지면 5년 동안 2조 5천억의 특활비가 지금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평균치로. 그런데 이곳에서 국내와 해외의 공작금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국내 공작금 대부분이 간첩을 잡거나 또는 정보를 입수하는데 사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특수활동비가. 그런데 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간첩들을 이렇게 간첩 활동비를 주거나 뭐 이런 거겠죠. 우리가 안 봐도 알겠지만.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불법 감청 장비를 구입하고 또는 그 야당 유력 인사 한명숙과 지금 박원순 뒷조사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특활비로. 그래서 이렇게 악용한 데 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게 국내 특수활동비라는 겁니다. 근데 해외 특수활동비로 사실 이제 스탠포드 대학과 관련해서는 그런 그 빙산의 일각이고요. 빙산의 일각이고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명품, 이명박 부인 명품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플러스 가족까지 다 대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개인 돈으로 다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거는 전부 다 전액 추징해야 될 국고비고 혈세입니다. 아니 근데 국정원은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특수활동비의 3분의 2 정도를 국정원이 쓰고요. 나머지는 뭐 청와대, 국회, 뭐 하다못해 대법원 이런 데 쓰는데 그게 바로 눈먼 돈이라니까요. 나머지 특수활동비는 그런 식으로까지 비밀에 붙여지지 않는데 특수활동비 개념이 일단 국회 보고를 사실상 피해갈 수 있어요. 이건 국가 보안과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할 수 없다. 다만 국정원 내에서도 완전히 당나라가 아닌 이상 누가 돈을 가져가면 저 1억만 주세요. 알았어. 너의 이름은 비밀로 붙이노라. 이게 아니고 출납을 할 때는 가져간 놈.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름이 남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해외 공작금은 그 대표적인 용도 중에 하나가 권세훈이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도피를 하려고 할 때 스탠포드 대학에 200만 달러 이렇게 송금하면서 거기다 마치 기부하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개인 착복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너무 많이 갖다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박근혜 시절을 겪으면서 너무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겪어서 지금 담담해서 그렇지 지금의 이 원세훈 시절, 이명박 시절에 이 국정원이 특활비를 이렇게 유용했다는 이러한 것은요. 그냥 유용한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하고 또 다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무자들까지 이거를 다 유용했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그 고위급들만 해먹은 게 아니고 실무자급들까지 같이 해먹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국정원이 우리가 현재까지 밝혀진 것 정도만 적폐스럽겠느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일단 지금까지 의혹으로 밝혀진 게 대북 공작금 특수활동비가 어쨌든 국내 야당 불법 사찰에 사용됐고 시민사회단체 불법 사찰에 사용했고 이거를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각종 사회 시민사회 정치계의 유명인사들 핸드폰을 다 들여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도 당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 민간이 무차별 사찰을 했죠. 정진수 주무관 양심고백에서 나와 있듯이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입막음을 하려고 현금을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용으로 전부 다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이게 과연 여의도로는 돈이 스며들어가지 않았겠느냐 봅니다. 당시 여당 중진들 또는 유력 정치인들한테 이 활동비가 들어가지 않았겠냐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밝혀져야 특수활동비가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권에는 여의도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양이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세훈이 부인 호화 펜트하우스 같은 데는 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냥 추진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 방 먹고 돈 추징하면 됩니다. 어차피 구속되어 있으니까 또 부인도 있으면 같이 구속하면 돼요. 한 방 쓰게 해주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금단의 영역처럼 느껴져 있는 게 이게 정당으로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선거 자금으로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또는 아까 원세훈이의 잘못을 덮을 요량으로 또는 사회 이슈화를 시키지 않는 요량으로 언론계와 정치계에 또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돈을 누가 얼마 가져갔고 얼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돈으로 무엇을 했냐가 중요합니다. 블랙리스트 이걸로 만들었어요. 이 돈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건 이제 국내 대부 공작금 특수활동비고 회계 공작금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겨우 밝혀진 게 스탠포드 대학 정도 지금 밝혀진 거고요. 이 돈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인데 이 규모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5년 동안 지금 시대가 말이죠. 간첩을 이렇게 키우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남한으로 간첩을 보내서 정보를 입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다 인터넷에 떠돌기 때문에 검색만 잘하면 또는 해킹만 들어오면 다 정보 공개되는데 왜 어렵게 간첩을 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간첩이 없는데 간첩을 만드는데 또 돈을 썼잖아요. 그렇죠. 예. 가짜 간첩을 만드는데 돈을 썼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돈의 규모이기보다도 이 돈을 어떻게 썼고 누가 소비했냐 이것까지 가야 끝난다. 반드시 여의도까지 가야 된다. 이 수사는. 저쪽에서도 반박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언론들이 계속 털어대는 상황이라 반박을 못하고 있어서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문제는 이제 홍문종이라고 하는 친박 정치인이 자금 세탁이랄까요?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 한번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홍문종이 사무총장으로 있던 상황. 사실은 정당의 사무총장은요. 형식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천관리위원회 같은 거. 사실상 실세죠. 예, 우리가 말하는 실세. 공천관리위원회 같은 걸 만들 때 사무총장 입김이 가장 많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당대표가 더 입김이 있겠지만 사실상의 복심이 사무총장이니까. 그래서 당대표가 누군가가 선거로 당선되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사무총장에 임명해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지방선거나 이런 선거 때 홍문종의 사학 경민학원이죠. 의정부의 경민학원에 기부를 해. 그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홍문종한테 뭔가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은 경민학원에게 거액의 돈을 기부 행위를 하든지 100만 원짜리 물건을 1억에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경민학원으로. 그리고 홍문종은 그 경민학원에 들어온 돈을 갖다 쓰는 거죠. 세탁을 했죠. 예. 그래서 경민학원이 홍문종 입장에서는 자금 세탁을 하는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저수지였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받은 돈을 미술품으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경민학원이라는 이런 그 하나의 울타리에서 돈이 돌다가 보면 이 깨끗한 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교비 횡령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학원의 그 교비 횡령을 한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더 심하게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뇌물죄 뭐 기타 등등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횡령으로 봐야 될 것은 아니고 그거보다 더 넓게 자금 세탁을 한 범죄에 쓰이는 돈을 자금 세탁한 이 혐의까지 같이 봐야 되고요. 이게 이명박 정권에서 이명박이 했던 다스를 통해서 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홍문종이 친박 중에 핵박이죠. 핵박인데 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관위 조직 총괄본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20여 명의 지역 정치인과 기업인들한테 어쨌든 10억대가 넘는 밝혀진 것만 지금 10억대가 넘는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해직되기 전에 그때 당시에 그 구청장도 사실은 10억을 주고 공천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거는 의혹입니다. 밝혀진 건 아니죠. 그 중에 이제 3, 4억이 사실은 선거자금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메커니즘이 확인됐다는 데 대해서 좀 경악스럽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한간에 떠드는 소문 있잖아요. 당시 새누리당에서 공천 받으려면 10억 필요하다. 그죠? 국회의원 15억, 지자체장 10억 또는 7억 사이. 이렇게 지금 한간에 소문이 돌았는데 이게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지금 사실로 밝혀진 거, 의정부구 조그만한 중소도시에서 10억을 땡기면요, 미친 듯이 경쟁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12년 이후에 보통 대부분이 친박이 다 장악했을 때 온갖 권력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누구한테 줄을 서야 내가 지금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금방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갖다 준 거죠. 그리고 이 밝혀진 10억들은 지금 의혹으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10억들은 빙산의 일각일 거다. 사실은 조직총괄본부장 출신이면서 새누리당 사무총장 출신이면요. 이게 날아간 새도 때려뜨려요. 사실은. 모든 내적인 실무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일겠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사실은 검찰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홍문종을 지금 쳤느냐. 성완종 리스트 때도 홍문종이 나온 거 아시죠? 네. 2억인가 3억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정선거의 뿌리를 좀 찾는 게 아닌가 검찰이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조직총괄본부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금의 흐름을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조직총괄본부장이면. 그러면 이게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다음 수사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제 추측이 좀 떠오르고 있어도 굉장히 적소적시에 관련자를 소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홍문종에 대해서 정말 분노스러운 게 이겁니다. 이 경민학원이라고 아무리 사학이지만 이게 학교잖아요. 거기서 수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하고 졸업하고 했을 거라고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을 거고.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재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환치기 수법 같은 일을 하냐고. 그러면 그 미래를 책임져야 될 그 학생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얼마나 분노스럽고 참담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창피하죠. 옛날 같으면 신문을 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요새는 다 SNS가 알죠. 이렇게 다 있는데 다 애들도 다 알죠. 신성한 사학을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유명정님, 저 흥분하신 유명정님이 홍문정이야. 내가 홍문정의 경민학원에다가 기부는 왜 다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 기부한 돈을 그게 1억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 경민학원이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무슨 미술품 같은 거를 100만 원짜리를 1억에 사. 학생들한테 주라고 한 기부금을 왜 미술품을 사는데 써. 그러면 그 미술품을 판 놈이 홍문정의 측근이야. 뒤로 만나가지고 엄마 그거 줘. 이렇게 되는 거야. 캐시로. 에이씨.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학들 90%가 부패해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사학을 선보지 않으면 저는 비리의 온상을 발본색원 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철학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학법 만들려고 할 때 이명박, 박근혜 다 나와가지고 촛불을 했다는 게 바로 이 사학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예. 박근혜도 사학재벌이고요. 맞아요. 홍문정도 사학재벌인데 나경원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생들을 인질로 두고 거기에서 자금 세탁하고 이게 홍문정만 그러겠어요? 이런 어떤 구조들이? 하나 예를 들면 인천에 유명한 선인재단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백선엽, 백인엽의 이름을 따서 선인재단이거든요. 그거 박정희가 만들어준 거예요. 선인재단을 준 거예요. 하사. 쌍엽재단이구만. 네, 그래서 선인재단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요. 그 당시에는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심지어는 백인엽이 재단 이사장이 학생들을 보고 선생님이 때리질 못하게 했대요. 선생님들을 팼어요. 백인엽이. 그러면서 야, 이 자식아. 쟤네들이 한 달에 내는 돈이 얼마인데 네가 때려. 이랬었다는 그 선인재단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학생들을 치부의 수단으로 봤던 거예요. 이 사학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악한 무리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부에서 감사 한 명 더 들어가게 하는 사학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비리 구조를 조금 더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자는 거였는데 결사항전에서 결국은 그거를 막아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패가 훨씬 더 깊어졌다고 보는데. 굉장히 깊어졌죠. 그래서 이 홍문종 사건은 저는 검찰이 굉장히 큰 줄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6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검찰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쨌든 저는 2012년 대선의 불법 자금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이 암시하고 있어서 이 홍문종 사건은 굉장히 집중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성완종 리스트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린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도 다시 재조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심 있게 좀 관심을 가져야 놓으면 2012년 불법 대선 선거가 같이 맞물려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그런 정황인 것 같아요. LCT 비리 문제로 배덕광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국회마다 한 놈이 누구지? 했던 바로 그 배덕광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는데 홍문정도 머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다가 되는 타겟에 이메일을 입수해가지고 이메일을 중심으로 해킹 시도를 꾸준하게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털리면 모든 계정을 싸그리 다 긁어가지고 샅샅이 조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 핸드폰, 이메일 뭐 안 열어본 게 없다고 해요. 근데 왜 우리가 RCS 사건 같은 거를 우리가 경험해보고 네. 실제로 저도 인터뷰이들 중에서 내 핸드폰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게 뭔가 삭제되고 그러더라는 걸 이야기해 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짓거리들을 해왔어요. 근데 그게 간첩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쓸 수는 있지. 간첩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민간인 보통의 피해자들이에요.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 국정원이 RCS 같은 걸로 들여다보면서 갑자기 마차님 들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할까요? 네. 그 유우성 씨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변호사들하고 그 미팅을 하면서 책상 위에 핸드폰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핸드폰이 갑자기 켜지면서 사진 폴더가 열리더니 사진이 막 지 혼자서요? 갑자기? 네, 혼자서 돌아가더니 갑자기 특정 사진을 탁탁탁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우기 시작하니까 하면서 이제 핸드폰을 딱 잡고 버튼을 막 눌렀는데 버튼이 안 먹혔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잠시 있다가 핸드폰은 이제 작동이 되면서 껐는데 그 후로 이제 무서워서 이걸 가지고 어디로 보내자, 국회로 보내자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 새벽 4시에 핸드폰이 띠리리 울리면서 업데이트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네, 업데이트 하라고 온 거예요, 네. 메시지가. 그래서 잠결에 자기는 항상 그때 예민한 시기여서 그런 작은 소리에 네. 민감하기 때문에 바로 업데이트를 누르고 자고 일어났더니 핸드폰이 완전히 빈 깡통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포맷이 돼 있다는 그런 게 초기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그 후에 그 핸드폰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네. 아무도 이게 너무 강력한 프로그램을 써서 알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분들한테 저도 들은 얘기예요. 카톡 메시지 이런 걸 이제 갖고 다니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 같은 거를. 근데 어느 날 유가족 중에 한 분이세요. 실제로 지워지는 걸 직접 보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빅브라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명박은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라를 집권함에 있어가지고 국정원이라는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 처법적인 건 다 했다고 보거든요. 하다못해 우리가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 개표 조작이든 뭐든 간에 이 전자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활용하되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북 공작금을 갖다가 뭐 야권의 인사들 사찰하는데 그 돈을 갖다 써버릴 정도로 정권 유지를 해야 되고 정권 유지를 할 때 내가 뭔가 비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리를 누군가 알아채거나 거기에 대해서 감시하거나 하는 구조들은 다 국정원이 맡아서 왜? 얘들은 간첩이니까. 그 구조를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돌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드로이드 폰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 폰에서 작동되는 보안 프로그램의 가장 최종적인 승인권자가 국정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래서 저는 그 PC에 설치하는 보안 프로그램 있죠. 그것도 안랩 같은 거 안 쓰거든요. 외국 거를 굳이 이렇게 다운받아서 쓰는데 이게 보안이라는 그 전체적인 그 설계 시스템을 대한민국에서는 국정원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떤 불안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보안을 설계하고 이 시장에서 이렇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계속 국정원이 그 권한을 안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독재를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를 독재가 아닌 것처럼 문민 독재가 가능한지를 샘플로 보여줬던 인물이에요. 이명박은. 네.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국정원을 동원하고 디지털의 기술력도 동원하고 그래서 자기가 해먹을 대로 다 해먹지만 그걸 막아주는 건 국가정보기관이 해주고. 근데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건 돈의 중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정도 있으면 충분히 노후를 보장받고 살 수 있거든. 이 시장에서 조금만 띄워주면 되거든. 근데 뭐 그냥 우리가 지금 최근에 위법성만 갖고 이야기하지만 자원외교 방산비 4대강에서 띵간먹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 싶으면은 상상하기도 싫어요. 제가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했어? 지금까지? 부자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게 하세요. 어디서 주워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돈에 대한 중독이라는 게 일종의 크게 나면은 수사하는 역할을 다 언론들이 하거든요. 단독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계속 그 조사를 하죠. 뭔가를 조사를 네. 해내는데 사실상 이명박은 이 정도 되면은 거의 한 달,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털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명박의 웬만한 재산들이나 이런 것들은 비리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끄집어져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명박이라는 사람의 심리로 속에 들어가 보면 벌벌벌 떨고 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래도 아직도 성이 안 찹니다. 이게 대포 카메라 들고 산에 숨어서 맞아요. 다 포위해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는 그 플레이를 왜 안 할까요, 언론들이? 그럴 줄 알고 이명박이 다시 사저로 돌아갈 때 담장을 엄청 높여놨어요.
지가 한 게 있으니까. 이명박 사저 앞에 한번 가보세요. 그 담장이 거의 궁궐 수준이에요.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야. 이번에 그 이상득 집 압수수색 할 때 보면은 이상득이 사진으로 비춰요. 창문 안에 이렇게 그렇죠. 침통한 표정이라고 비치는데 그건 쇼일 가능성이 높아 내가 봤을 때. 보여주기 한 거죠. 보여주기 한 거지. 그 드론도 요즘 잘 만들어져 있는데. 못 띄워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담장만 넘으면 되잖아요. 언론사들 중에 기자들 중에 그래도 이명박을 24시간 한 달 정도를 감시하고 싶어하는 기자들이 있으면 정말 주위에서 그 사다리차, 이사용 사다리차 제공해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 뭐 얼마든지 담장 넘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행태가 사실은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취재 행태는 어떨 때 필요하냐면 이명박이 칩거를 해서 한 반년 동안 전혀 나오질 않아 언론상에. 그럴 때 한번 찍어대는 의미가 있지. 이명박 지가 자발적으로 사무실까지 나와가지고 대책회의 하고 물어보면 답이 나온답니까? 왜 그걸 저한테 물으세요 하다가 또 나한테 다 물어달라고 하고 지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명박이 뭐 그렇게 뒤지는 것보다 요즘 나오는 기사들처럼 숨겨진 땅이 어딘지 제보 받으면 되거든요. 제보 받으면 왜 그거 다 이번에 사건들이 다 제보로 일어난 거예요. 제보로 이명박이가 여름에 가평 별장에 왔었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면서 자기한테 인사를 하더래. 부동산 같은 거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집이 누구 땅인지 떼보면 알잖아. 이름이. 이름은 권영미로 돼 있는데 권영미는 한 번도 나타난 걸 본 적이 없는데 가끔씩 여름이나 이럴 때 이명박이 나타났다. 그런 것들을 언론사에 제보하면 언론들이 그걸 취재를 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명박의 재산을 쌓아내는 거죠. 근데 이게 인터뷰의 내용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권영미가 최근 7, 8년 동안에 안 보였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2010년에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집안 자체에서 어느 정도 그 다스 주식으로 물납으로 하고 난 후에 집안 전체에서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름과 바지 사장으로만 써먹고 버려진 것. 이명박이 주변 인물들이 지금에 와서 검찰에 불려가면 한결같이들 다 그렇게 입을 그냥 가볍게 여기시면서 다 풀어버리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명박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관리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이명박을 위해서 내가 총알바지를 해주겠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다 부는 거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쿠션 제품 전문회사 쇼앤이지에서 이번에는 특허받은 기술로 야자 활성탄 숯을 이불 속 솜에 넣었습니다. 냄새 제거, 습기 제거, 공기 정화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모달은 현재 전체 원단들 중 최고급 원단입니다. 사티는 면 100% 원단 중 60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최고급 원단입니다. 마이크로화이바는 먼지 없는 원단으로 알려진 최고급 합성 원단입니다. 이제 건강을 덮으세요. 쇼앤 숯솜 이불. 쇼앤이지는 정직하고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쇼앤이지를 검색하세요. 쇼앤이지.com. 전화하세요. 사소한 상담도 환영합니다. 02-2038-2190. 여보,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콩나물국 끓이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내가 지금 성과평가에 진급에 야근에 술 안 먹게 생겼어? 나가! 그래서 비아 바이오텍이 개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너피스 릴렉스 프로젝트를 하십시오. 간에 피로 물질이 생기는 이유와 그런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배출할 수 있을까 연구하던 끝에 간 재생활동 시간이 숙면 시 최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숙취 해소와 숙면 그리고 권력욕이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니까. 나의 계획이 정확하게 실행되고 실행된 계획에 의해서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이 전체 과정을 한번 맛보면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돈은 진짜 숫자잖아요. 사실은 숫자야. 내가 다 만지는 것도 아니야. 내가 내 자산이 5천억이야. 근데 이 사람은 2,500억짜리를 알러보는 거야. 내 반밖에 안 되는 새끼라고. 우리가 자 이상득 씨는 일어날까요? 과거 정적을 봐서는 일어나죠.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26일 날 어쨌든 분명하게 검찰에 출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검사들의 조사를 대비 훈련을 하고 있지 않냐 하는 지금 소문이 돌고 있죠. 아마 침대에서는 일어나시겠지만 아마 그 관례로 보면은 또 휠체어에 앉아서 하얀 마스크 끼고 출두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동생이 서울시도 하나님한테 바쳤는데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픈 거는 사실 좀 천재지변 같은 게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6일 날 나오긴 나와. 왜 안 나오면 더 나쁜 놈으로 욕 바가지를 먹을 거 아니에요. 나오는데 내가 아파가지고 그것도 갑자기 기절 비슷한 거 해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어.
그래 놓고 나서 나오면 검찰들이 그 사람을 왜 보통 이런 정치인들 보면 고강도 조사라 그래서 막 15시간, 20시간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그걸 네. 못하니 이렇게 되면 이제 아프다는 핑계로 나와가지고 음도장만 찍고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딜레이 시키려는 전략이죠. 그런데 이상득이 죄명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yes, no 하면 끝이에요. 예. 특활비 받았니? yes. 돈 어디서 났니? MB가 줬어. 구속!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참작의 여지이 그러니까 있네요. 그렇게 인정하면 구속 안 할 수도 있잖아. 병원에 밥 먹다가 모처 식당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지인들이 인공호흡하고 지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 뭐 아프신 분을 가지고 고령을 이렇게 지랄이 뭐예요? 저도 지랄이. 아파요. 지금 염증 생겨 죽겠어요. 근데 그게 뭐, 지금 기사가 두 개예요. 뭐 식사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갔다 이게 있고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서 발견이 됐다. 뭐야 이거?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인가 진짜? 그러니까 쓰러질 예정으로 채널 A한테 미리 통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그렇지. 두 개였다는 거죠. 시나리오. 그러니까 처음에 기사는 집에서 쓰러졌다는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집에 식당에서 밥 먹다 쓰러졌다. 이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인들도 사실 이것만으로도 재조사를 해야 돼. 이거 쇼 아니냐? 이게 수사방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권 PD가 참 제대로 지금 짚어봤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게 중요해요. 윗사람에 대한 A를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떡밥을 던진 거야. 나 오래 못해 수사. 그리고 바로 구속시키면 한국적 정서에 맞지 않아. 검찰이 약간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측면에서 측은지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마 내일 제가 볼 때는 휠체어로 타고 갈 확률도 좀 있고. 안타깝다 진짜. 안타깝죠.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요. 이 이상득 씨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고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분은 굉장히 정정한 편인데 제가 아는 어떤 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살인사건 났었던 부분. 그분도 가해자분이 80이 넘었는데 구속 수감됐어요. 뭐 이상득 씨라고 뭐 구속 수감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죄를 졌으면 증거인멸의 여지가 있으면 이건 뭐 구속 수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건도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원래는 구속 사안인데 고령에 병이 있는 걸로 지금 풀어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득은 나 최대한 아파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계속 해줘야 돼요. 쓰러진다고 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 푹 쓰러진 뒤에 정신이 멀쩡해. 쓰러지고 그 인증 한번 남겨주고. 사실 병원에 가면은 특별한 지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력이 세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서 비슷한 거 하나 끊고 그래놓고 이 사람 검찰에 가가지고는 짧게 난 출석했어 정도의 이야기만을 남겨두고 나오게 되면 검찰은 수사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고 그러면 최대한 이명박에 대한 수사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연 전략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릴렉스 일석삼조 인오피스 잠을 잔다는 뜻의 ZZZ 릴렉스닷컴. 와 좋은데?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마이보험 체크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이명박 같은 자가 위험한 건 이명박이 해먹으면은 예를 들어 밑에 있는 원세훈한테 나는 해먹는데 너는 해먹지 마를 할 수가 없어요. 상납 구조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도 내가 얼마를 먹으면 그보다 더 많은 거는 이명박이 먹어줘야 돼. 그래 자기가 자리 보존을 하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썩어버리는데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뭐 이명박 그 밑에 청와대에 있던 몇 명, 뭐 국정원 원세훈 밑에 몇 명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국가라는 구조 속에는 지금 수백 개의 공기업도 존재하고요. 국가기관도 존재하고 국정원은 이제 특수활동비 같은 게 밖으로 드러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를 빼서 써먹은 거지만
하다못해 대북 공작금을 유용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야권의 인사들 당시 이 사람들을 뒷조사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간첩 잡으려고 대북 공작금이야 이게. 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으로 간첩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내에서 대북 공작금이라고 배당돼 있는 그 돈을 빼돌려가지고 그렇게 정치인들 사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문제잖아요. 네.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가 안보에 써야 될 돈을 갖다 쓰면 이거는 법적으로 뭐가 해당될 수 있죠? 내란죄? 내란죄죠. 내란죄. 네. 반역죄이기도 하고 내란죄이기도 하고. 뭐 거기까지 안 가도요. 사실은 이제 뭐 따지긴 애매하기는 한데 이건 그냥 공금횡령 뭐 더하기 뭐 이런 것만 해도 거의 뭐 평생 살아야 되는 상황들이죠. 사실은 내란죄고 따져서 죽일 필요도 없어요. 죽이면 안 돼요. 굉장히 네. 그냥 오래 살리는 게 오래오래 살도록 건강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슬기로운 감방생활처럼 네. 이명박을 위해서 테니스 하나 만들어줘. 예, 그렇게 해서라도 하우스에다가 박근혜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한 200년 살 수 있도록 절대 죽이면 안 돼요. 살려놔서 이게 우리나라가 자기가 갇혀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걸 봐야 돼요. 원세훈의 국정원이 대북 공작금을 유용해서 3차장 산하의 방첩국이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했다는 뭐 이런 혐의인데요. 우리가 빡치는 게 그거잖아요. 작전명이 포청천이야. 포청천은 부패한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단죄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가장 부패한 놈이 그 작전명을 포청천이라고 하고 있어. 작두를 대령하라. 개작도 이 포청천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불현듯이 머리를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아, 대법원 사찰, 법관들 사찰한 게 원세훈 맞나 보다. 포청천의 이미지는 판사의 이미지잖아요. 진짜 엉망 이런 엉망도 개엉망이 없는 거죠. 국정원도 사찰하고 법원 내부적으로 행정처에서 판사들을 또 다시 사찰하고 분류하고 보고서 올리고 리스트 만들어 놓고 이게 각 부처마다 모든 공공기관마다 다 있었다고 지금 짐작되잖아요. 그 심지어는 국가기록원 거기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기록원장 하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있었다고. 박근혜 시절의 블랙리스트는 그거는 그냥 맛배기였대요. 이명박 시절의 블랙리스트는 감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더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청천 작전이라는 이 국정원이 이게 그 불법으로 자금 유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작전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핸드폰 통화 자체가 감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미행을 했다고 하죠. 미행 감시. 이게 기본적인 업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감시의 대상. 지금 이명박이 가평에 별장이 있어요. 가평이 또 잣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잣 같은데. 근데 실제로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제주도 강정 쪽에 엄청난 땅을 갖고 있고요. 이명박의 측근들이야. 자기 둘이 그걸 공동 소유하고 있어. 서로 못 팔게. 그럼 누구 거야? 진짜 정말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아는 사람만 하는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대출을 엮어가지고 서로 보증을 서도록. 그 예전부터 나왔던 사실 소문으로 떠왔던 이야기잖아요.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 4대강의 목적이 강을 파서 4대강의 항구를 만드는 거였고 그 항구를 만들려고 다른 예정 지역에 이명박이 각종 친인척 명의로 측근들 명의로 땅을 사놨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그중에 일단이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가평 별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나왔던 보도는 가평의 별장의 명의는 권영미 씨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권영미 씨는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알아. 근데 이명박이는 와가지고 들렀다가 테니스도 치고 근데 별장에 MB가 테니스장 만들어서 그 관리를 현대건설 직원이 관리를 했는데 소유주라고 돼 있는 이름은 권영미로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다스 소유주라고 알려져 있었던 김대정 씨의 부인. 그리고 이 관리인 급여 부분도 권 씨가 준 게 아니고 현대건설 측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그림을 크게 보면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수도 있거든. 왜 그렇게 많은 차명으로의 그게 필요했나? 보통 일반 기업인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노리고 하다 보니 재산 신고의 어떤 한계 그리고 왜 월급쟁이 사장으로 역할을 했는데 만약에 자기의 그 재산이 수천억 또는 뭐 조 원대 이렇게 나온다면 대통령이 되게 힘들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차명으로 숨기는 이유는 그게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범죄랑 연관성이 있습니다. 재산을. 그렇구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이 다스를 제외하면 자기가 어떤 기업을 일으켜 본 적은 없네요. 다스도 월급쟁이였지. 아니, 그러니까 사실 다스도 네. 이명박이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 그렇죠. 왜 이래? 네. 다스는 이상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스의 실소유주가 MB가 됐든 아니면은 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든 친인척 회사든지 간에 어쨌거나 MB는 평생 월급쟁이만 했는데 그 수조 원대의 재산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명이 아니면 오해받기 딱 좋다는 그 이야기는 맞는 것 같네요. 하여간 이 사람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렇게 좋아할까 테니스를? 테니스가 재밌습니다. 아니, 저도 해봐서는 네. 아는데 이명박처럼 해보긴 했는데 테니스 지금 우리 마차님도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패션? 사라포바처럼 정말 또 장비를 다 구입했죠. 원피스와 짧은 치마? 것을. 지금 맞지가 않아서 테니스를 못해요. 이 테니스 관련해서는 이제 이명박이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선수가 젊은 선수가 지금 4강에 올라갔잖아요. 네, 정현 선수. 정현 선수가 4강에 올라갔는데 그거를 빗대 가지고 뭐 축하한다느니 자기도 테니스를 치니까 그러면서 뭐 평창 올림픽이었잖아요. 이런 망발들을 또 쏟아내고 있는데 이 정현 선수가 이렇게 위대한 선수가 되기 위한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안민석 의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현 선수가 눈이 나빴는데 예전에는 학생 때는 그냥 난시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안민석 의원이 안타까워가지고 이 안경 쓰고 테니스 치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그 수소문에서 주위에서 안경 전문으로 눈에 관련된 사람 일하는 사람한테 데려가 보니까 고도근시였더라. 그래서 이 정현 선수한테 딱 맞는 안경을 안민석이 처음에 그걸 아예 맞춤 제작을 해줬대요. 그래서 정현 선수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숟가락 얹자 가만히 있는데 지가 뭔데 걷다 대고 누가 그런 거예요? 피의자가 됐는데 이명박이 뭐 정현 선수 축하한다느니 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미치겠네. 저 피의자로 다 불려갈 날이 얼마 안 나오는데 이렇게 까불까요? 태어난 척 하는 거겠죠. 같은 테니스 동호인으로서 뭐 숟가락 그렇죠.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진짜. 그러니까 이명박은 지금 강정도 그렇고 가평도 그렇고 사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사건이